안녕하세요, 보공입니다. 여러분은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잘 나누어서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잘 구별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뚜렷이 구분해서 투자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잘 구별해야겠다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한번 좀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혹시 보셨나요?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을 읽고 이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핵심 자산은 뭐 물론 이 책에서 내린 정의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이겁니다. 쉽게 내 투자금 중 과반수 이상 들어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지금 굵직하게 큰 돈이 들어가 있는 자산이 핵심 자산이고요. 그 다음 핵심 자산 이외에 나머지 자산들, 뭐 한 군데만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머지가 주변 자산, 이렇게 나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 외에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 차차 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방법적인 것도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잘 하시는 분들은 초심을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의 예를 들면은 내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8억은 아파트를 사서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남은 돈 2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핵심 자산은 부동산 10억이 아니라 8억이죠. 핵심 자산은 부동산 8억이 되고 주변 자산은 주식 2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이제 현실 속에서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분은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인 사경인 저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장 잘 아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자산은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뭐 많이 빠져도 뭐 7, 80% 그러니까 책에서는 50%가 빠지면 더 이상 내려가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산이 핵심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큰 돈을 안정적으로 우상향시켜 나갈 수 있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 학창 시절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자산. 그러니까 이런 과목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투자만큼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서 자산을 굴려가야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핵심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주변 자산은 반대겠죠. 뭐 좀 손해를 봐도 되는 자산,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자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에 비하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우리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보면 음악, 미술, 체육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쵸? 뭐 손흥민, 박지성 뭐 이런 분들을 다 체육이고 뭐 김연아 체육이죠. 뭐 음악 미술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 이런 예체능 쪽에서는 성공을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그래서 그 핵심 자산 쪽에서 큰 부를 핵심 자산은 부를 일궈 나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주변 자산에서는 한번 터지면 짧은 시간에 크게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구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 주변 자산에 큰 돈을 넣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 얼마 전에 그 안랩에서 그 안철수 씨가 이제 계셨던 그 안랩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죠.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2천만 원을 넣어둔 게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닙니다. 200억이 되었다든가 200억이 되었다고 20억인가요? 20억인가 200억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분에게는 또는 그 회사에게는 2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넣어두고 그냥 시간이 지났더니 그렇게 자산이 불려갔더라. 이렇게 좀 커졌더라 하는 게 바로 주변 자산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느낌 오죠?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부동산 주식인데 지금 핵심은 A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8억이고 주식이 2억이에요. B는 주식이 8억이고 부동산이 2억이면 자, 핵심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동산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굴리겠죠. B에서 주식이 8억이 들어가 있지만 이 8억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굴릴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식 2억, 그 다음에 부동산 2억은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굴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2억은 물론 이제 손해를 보면 2억에 대한 손해도 작지 않겠지만 그래도 8억을 잃는 건 아니니까 주식 2억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까먹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돈을 벌면 더 크게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구별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분이 하신 말씀은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누기 이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MDDA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책에도 똑같이 MDD가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손실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MDD가 중요한데 전체 MDD에 따라서 핵심 MDD, 주변 MDD, 그러니까 핵심 자산의 MDD와 주변 자산의 MDD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비중을 이제 어떻게 정하면 전체 MDD, 그러니까 내가 정한 MDD에 도달할 수 있는지 비중을 정해보는 거죠. 보통 뭐 주식 같은 경우에 MDD가 50%로 보죠. 절반은 빠진다고 보니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5%에서 10% 정도 봅니다. MDD. 그보다 더 낮게 보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내가 핵심을 부동산으로 뒀느냐, 주변을 주식으로 뒀느냐, 또 거꾸로 주식, 부동산으로 뒀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요. 전체 MDD 30%, 그러니까 나는 30%만큼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50%는 주식에 투자한 경우겠죠. 핵심 MDD는 핵심 자산은 주식인데 그거의 MDD는 50%고 주변 MDD, 주변 자산이 MDD가 0%라는 건 예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금은 0%죠. 비중이 얼마 들어가든 얘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0이 되고요. 곱해봐야. 이제 이제 핵심 자산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비중을 A라고 둔다면 두 개 더해주면은 네, 두 개 더해서 30%가 되려면은 요 A가 60%가 되면 되겠죠. 50% 곱하기 60%가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엔 주식에 내가 60%만 넣으면 나머지 40은 예금에 넣고 전체 MDD를 30%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더 계산해 볼게요. 난 30%는 버틸 수 없어. 20%도 쉽지 않지만 20%까지는 한번 해볼게. 그러면 똑같이 주식 예금이라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50에 40을 곱하면 20%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60%를 넣으면 30%만큼 감당을 해야 되니까 40%만큼만 넣고 감당하면은 그 MDD가 20%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되시겠죠? 네. 자,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로는 이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분명히 구별해서
투자하지 않고 주변 자산의 작은 성공에 핵심 자산의 투자금을 주변 자산으로 옮겨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작은 성공을 이뤘는데 내가 여기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슬금슬금 이 주변 자산으로 돈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자산의 뭐라고 해, 투자금이 유지가 되고 또 불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자산이 좀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그 위험하다는 기준이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주식 자체는 위험하지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주식이 위험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자산으로 옮겨오면 전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나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누어서 구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구분지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가 얼마인지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10%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불리고 있는데 10%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2억을 불리고 있다면 10%는 2천만 원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20%, 30%를 쉽게 얘기하는데 투자를 해보면, 큰 돈을 굴려보면요, 정말 10%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한 15% 정도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아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정할 것.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투자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의 작은 성공으로, 그러니까 주변 자산의 작은 성공으로 핵심 자산의 그 자산을 주변 자산으로 이동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고 불려갈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데미지 입지 않을 만큼 주변 자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나누어서 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는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